자, 오늘 지금 감성시대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강의하거나 일부적으로 우리가 들은 건 맞지만 이 감성시대의 성공학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여태까지 연구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왜 많지가 않냐면 결국은 감성시대라고 하는 거는 감성만을 갖고 놓고 보면 안 돼요. 그 앞뒤 주변에 여러 가지 이 시대가 오기까지 과정을 그걸 완전히 훑어보면서 왜 여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와 같은 이제 벤처기업들이 성공하는 사람들, 뭐 이제 저도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뭐 사업을 계속 성공했냐. 저는 이제 홈플러스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삼성볼 했죠. 그 다음에 옥션 했죠.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면서 또 유니시스도 뭐 완전히 3등 있던 거 지금 완전 1등이죠. 그러니까 거의 실패한 게 거의 없는데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 그거는 거의 성공이에요. 자, 우선 제가 이런 감성시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러한 그 설명을 가장 전체적인 사회의 이 변화의 물결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은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쓴 엘빈 토플러 박사죠. 엘빈 토플러 박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새로운 물결이 나올 때마다 이 물결을 빨리 흡수해요.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때 조총 갖고 쏘는데 화살 갖고 오지 말고 조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물결을 빨리 얼려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삼성에 1977년도에 177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몇 명 남았냐? 1명 남았어요.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 딱 1명. 나머지 다 나왔어요. 우리 나이가 다 나오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도요, 거의 밑에 있어요. 저는 생각해보는 거야. 근데 왜 나는 쌩쌩한가? 사업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또 지금 뭐 무슨 회의, 뭐 세미나 오래는데 워낙 많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이런 새로운 물결이 나올 때 이 새로운 물결이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갖고 이쪽에 확 뛰어드는 거야.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야. 이거 분명히 온다. 이건 봐라. 이거 벌써 오고 있어. 그래, 그쪽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야의 그 지식까지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까지 가니까 그걸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물결이 올 때마다 분명히 이게 온다 그러고 이쪽에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 박사는 크게 물결을 4개로 얘기했는데요. 처음에 얘기한 게 제1의 물결이 이제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농사를 발명한 거예요. 농사를 발명한 거죠. 한 10,000년 정도 됩니다. 이 농업혁명이 되면서 인류는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죠. 그리고 국가가 발생하고 문명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부의 원천은 뭐예요? 땅이죠. 토지입니다. 토지. 그래서 이러한 농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경주의 최부작 가문이죠. 한번 꼭 가보세요. 경주 갈 때는 꼭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갔더니 그 6가지 가훈이 있죠. 만석 이상은 수확하지 마라. 만석이 넘으면 소장님한테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 정운찬 총리가 얘기하는 초과 이윤 제도예요. 그냥 초과 이윤 제도가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 그게 이름이 초과 이윤 제도라 그렇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조선시대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만석 이상은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수확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3년 동안은 무명저고리야 모시적상을 입혀라. 사방 100리 이내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한 달간 먹여 재워주고 갈 때 노잣돈을 주어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진사까지 해야 양반이니까 벼슬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제일 핵심적인 대목이 뭔지 아세요? 흉년에 땅 사지 마라. 기가 막힌 거예요. 흉년이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내려가잖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일 때 내가 돈을 들여서 그걸 내 거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기업들이 세계 들어갈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고
가격 빼앗고,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오면은 어렵다고 해서 니들 30%라고 낮추고, 그 다음에 호황 되면 안 올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괜히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뭐 중소기업 그런 얘기 하기 좋아합니까? 다 우리 거래선들인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이 기가 막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었고, 더 이분들이 대단한 거는 이분들이 결국은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그 땅을 일부를 팔아서 상해 임시정부의 군정 자금으로 백산 안희재 선생과 함께 보낸 거죠. 김구 선생이 경제장에 들어와갖고 제일 먼저 만난 분이 경주 최부자 자손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분들이 보낸 돈과 자기들이 돈 보낸 걸 맞춰봤는데 일전도 틀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토지개혁이 될 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의 영남대학에 기증한 거죠. 그래서 지금 경주에 있는 최부자 99간 가문도 지금 다 영남대학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이 시대는 토지가 중요하고, 이 토지가 국가 개념으로 가면 영토로 가고, 이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이 있었고, 이 영토가 넓은 나라를 우리가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노후명령은 이제 제2의 물결을 맞이합니다. 제2의 물결은 유럽의 한 섬나라에서 시작이 됐죠. 우리가 공업혁명이다 또는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공업혁명과 산업혁명, 이것은 1710년 영국의 면직물 공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도의 캘리코라고 하는 면사의 원료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더니 그 옷이 대폭발을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영국의 옷은 양목 위주였다가 이제 면방으로 된 옷이 나오니까 가볍고 싸고, 그 다음에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 땀이 흡수되고, 이게 대폭발이 나오면서 간의 수공업 가지고는 도저히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기계를 발명합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한 기계를 발명하게 되고,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동력장치가, 사람의 손으로 돌려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동력장치가 필요해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1770년에 만들게 되죠. 또 이러한 대량으로 나오는 물건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송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1830년에 철도가 이제 발명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51년에 전 세계를 향해서 제1회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영국의 산업혁명은 정점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가 이 시기를 대영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때는 영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이러한 이제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죠. 이번에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조지 3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조지 6세 아버지인 조지 3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조지 3세가 1924년에 대영 제국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박람회를 많이 해요. 새로운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대영 제국 박람회에 참여하는 영연방 국가가 몇 개였냐? 59개였어요. 1924년에 영국의 여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을 파견한 나라가 전 세계 몇 개였냐? 59개였다는 거죠. 영국은 작은 섬나라였지만 이 사람들은 과학과 공업으로 세계를 지배했죠. 1차 대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전체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하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주도하게 되죠.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지진 때 일본에서 난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일본도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기계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계. 사람 남자는요 기계가 있어야 돼. 기계가. 그래 후쿠시마 근처에다가 말이야 딱 그냥 야전 침대 하나 딱 갖다 놓고 동경전력 사장 회장, 그 다음에 무슨 도지사 해갖고 내가 방사능을 내가 써서 죽더라도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있어야지. 사장은 입원하고 회장은 호텔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이제 다 늙은 거지. 그 다음에 수상은 보고를 정확히 못 받으니까 말이야 내가 말은 못하니까 화를 내고, 이제는 정말 후진국으로 됐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사카모토 료마, 요시다 쇼이, 후쿠자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이 당시에 일본의 개화기의 사람들은요 최고의 기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나라를 이제 산업혁명으로 근대화를 하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덕에 일본은 근대화로 일찍 가게 됩니다. 가면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방을 하게 되고, 일본은 지금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몇 개 있냐? 22,000개 있어요. 일본은 노벨 과학상 일본 국적만 15명이 탔습니다. 일본, 미국 국적 4명이 탔어요. 19명의 일본인이 노벨 과학상을 탔지만 우리는 빵입니다. 제일 저는 억울한 게 19세기예요, 우리나라. 이게 1800년도에 정조대왕이 돌아가십니다. 이 정조대왕이 돌아가신 이게 49살에 돌아가신데, 제가 볼 땐 서인의 독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이해화 씨가 이제 영원한 제국 쓸 때도 했는데, 이게 서인들이요,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서인들이. 결국 이일국 선생이 서인의 시작인데, 이일국 선생은 동인하고 서인하고 갈라질까봐 결국 말년에 선조에 대해서 이 당쟁이 당파가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했는데, 선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적 세력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기호, 서울, 경기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서인과 동인이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인이 생겨나는데, 이일국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한탄하죠. 그리고 20년 전에 임진왜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갖고 동인이 남인하고 북인으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남인은 서인 쪽하고 연립정부를 해도 된다는 입장이고, 북인은 강경파예요. 북인이 중심이 어디냐면 마산, 부산, 진주, 이게 북인들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주의 남명조식 선생이 북인의 핵심적 인물이고, 이쪽에 남인, 소위 말하면 옛날 동인의 핵심 인물은 저쪽 안동의 이왕, 이태계 선생. 그쪽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남인은 굉장히 정치지향적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랑도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다. 정치지향. 대구 중심 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치지향적이에요. 이게. 근데 부산, 마산 이쪽은요, 정치지향이고 투쟁지향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투쟁지향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선조 때 90%의 의병장이 다 북인에서 나옵니다. 다 북인에서. 다 고경명, 곽재고 다 남명 조식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의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그 공로로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하는 거예요. 그 공로로 광해군이 그 사람들 고생을 했으니까 북인이 집권하는데, 서인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해군 폐위운동을 벌려서 10년 만에 인조가 들었으면서 결국은 서인이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요. 쭉 내려왔다가 이제 정조가 어떻게 돼요? 당쟁을 이제 완화하려고 남인들을 등용하죠. 남인이 등용할 때가 이제 숙종의 장희빈, 그것도 남인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숙종의 아들이 죽고, 숙종의 아들이,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 왕이 되는데, 경종이 어떻게 돼요? 독살되죠. 그래서 영조가 들어가요. 경종이 남인이거든. 그러니까 서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영조가 들어가요. 영조는 서인의 지배하에서 나왔지만 하도 서인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탕평책을 쓰게 되고, 정조 때 오면서 서인을 멀리하고 남인을 하면서 남인만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면 서자들을 올리게 되죠. 서자를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석우, 그 다음에 우리 유득공, 박재가, 이게 다 서자거든. 전부 다. 근데 서인이 반대하니까 이 사람들을 벼슬은 못 주고 규장각을 만들어서 규장각의 4명의 천재를 배치해가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정약의 얘기를 들으면서 실학을 통해서 개혁을 시도하는데 49살에 죽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세도 정치로 가죠.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영민 씨. 이 세도 정치가 110년 하면서 나라는 절단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일합방이 갖고 나라를 빼앗기고, 1907년에는 우리나라에는 을사오적의 매국노들이 군대를 해산해요. 군대를 해산한다. 자기네 나라 군대를 해산하는 놈들이 어딨냐고, 세상에. 저 광화문에 지금 역사박물관을 짓지 말고 을사오적 매국노 박물관을 지어갖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매국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 하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해. 이때요, 한일합방만 우리가 나라만 안 뺏겼으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세계 강국입니다. 빼앗기니까 어때요? 36년간 완전히 지배받았죠.
다 징용 끌려갖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문화재 다 약탈당했지. 끝나고 나니까 일본이 전범이 되면 남북이 갈라지지. 6.25 때 수백만 명 죽었지. 지금도 60년, 지금 아직까지도 뭐 연평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뭐냐? 이런 민족이 어딨냐고, 세상에. 우리와 같은 민족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원인은 뭐예요? 한일합방. 그 전에 110년을 전 세계는 19세기에 자동차를 만들고 뭐 배 증기 기선을 만들고 좀 전화를 쓰고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신부 들어오면 다 묵혀갖고 새남터에다 갖다 집어넣고 홍경래난 동학난 일어나고 우리는 이걸 몰랐어요. 정말 안타까운 못난 선조들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대화는 언제 되느냐?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오면서 된 거예요.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1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근대화의 길로 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뭐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후진국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가지는 사람을 외국에 파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14,000명, 광부 8,000명이 독일로 팔려나갑니다. 그때 간호사하고 독일 광부 파견할 때 비율이 경쟁률이 몇 대 1이었냐? 12대 1이었어요. 지하 1200m에서 헤드라이트 하나만 갖다 놓고 일주일 동안 그 땀에 범벅이 돼서 그 석탄을 얻는 그 우리 선배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최고. 그 다음에 저 독일인 시체 옆에서 시체가 썩지 않게 해서 알코올 바르는 그 간호사들도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렇지만 국민소득 80불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광경이 독일의 TV에 비춰지면서 이분들이 독일 TV가 이분들을 코리안 엔젤이라고 부르게 되고 수많은 독일 사람의 신금을 울린 겁니다. 그러면서 1964년 12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을 정식으로 독일이 초청하게 되죠. 절대적으로 광부와 간호사의 힘이었어요. 그 초청하고 12월 10일 날 듀스베르크라고 하는 루르탄전에 있는 그 시의 강당에서 광부 800명, 간호사 50명 있는 데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여기 앉아갖고 올라오는데 애국가가 울리는데 반이 우는 거예요. 반이.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하는데 유경수 여사도 울기 시작합니다. 딱 5분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분. 딱 5분 얘기했어요. 5분 얘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못 참고 내려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다시는 우리 후손에게 이러한 불행을 안겨주지 않기 위하여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가끔요 이걸 볼 때마다 과연 지금 나도 오피니언 리더로서 우리가 50년 동안 근대화를 이룩한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아들과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 이러한 불행을 우리가 안겨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취업률 말아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아니 어디 환경 미화원 되는데 37대 1이고 교사 되는데 200대 1이고 이게 과연 뭐냐. 이게 저는 사실 제가 그 자격감이 있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런 불행을 안겨주면 안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65년도에 한일협정이 타결이 이때 63년 12월 10일 저녁 때 만찬을 하는데 루피케 대통령하고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독일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1억 3천만 마르크의 차관 협정이 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1억 3천만 마르크 돈의 보증은 간호사하고 광부들이 쓴 겁니다. 사실 이게 피해될까요? 그러다가 65년도에 한일협정이 돼서 일본에서 5억 불의 유무상 차관이 들어오고 60년대 후반에 천운인지 월남전이 일어나서 월남전에 파병하게 됩니다. 월남전에 몇 명이 파병이 됐었냐? 35만 명이 파병이 됐어요. 그 중에서 4,000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수만 명이 고육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받은 월급의 90%는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10%만 본인한테 넘어갔어요. 사실 우리가 근대화를 이룩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요 피해될 겁니다. 사실은 이때 하이라이트는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죠.
7월 7일 날 경부고속도로 이 당시에 429억, 그 당시에 한 해 예산의 23%가 들어가는 대역사입니다. 대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300조 예산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70조가 투입되는 대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김대중, 김영삼 의원, 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내가 그 자리에 누워서 유한 부인들이 자가용 타고 관광하는 걸 막겠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 얘기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는 100년, 영국에는 200년, 일본에는 100년이 뒤졌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근대하기를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고한 역사 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게 역사예요. 역사. 리더는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야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뭘 해야 될지가 확고한 신념이 생겨요. 그게 역사를 모르면요, 뭘 해야 될지 막 흔들려. 이게 이 시점에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그래서 이때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시킨 분은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3년 동안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을 시키는데 제가 이 경제사를 쭉 읽어보면 정주영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2살 차이예요. 정주영 회장이 2살 많아요. 15년생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17년생인데 명콤비야. 둘이. 아마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대통령과 기업인이 그 정도 콤비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때 3명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이병철 회장님, 그 다음에 정주영 회장님,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 이 3분의 영웅이 나타나고, 이병철 회장님은 물경 삼성전자가 150억의 이익이 날 때 8천억을 들여서 반도체 투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죠. 다 반대하죠. 반도체를 만국론서부터 시작하고 다 반대하죠. 그렇지만 이병철 회장은 굽히지 않았어요. 이병철 회장님은 반도체가 이익 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병철이 돌아가신 87년도는 삼성그룹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8천억의 적자를 안고 투자를 안고 이익은 하나도 없는 반도체 산업을 끌어안고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은 그 덕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엄청난 선진국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제가 삼성 비서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반도체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부대접 받았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석유 가격이 한때 89년도인가 올라가갖고 6시면 불 다 끕니다. 소동을 해, 건물에. 그 내가 이 건물에 불을 켜려면 지하 3층에 전기 기사, 고등학교 나온 전기 기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당신은 왜 켜려고 그래? 우리는 종합상사라, 또 우리는 비서실이라. 근데 반도체들이 가져가면 안 해줘. 야, 빨리 퇴근해. 니들 적자 많이 나는데 전기세라도 아끼자. 걔들이요 어디서 회의했는지 알아요? 비상구 불빛 있죠? 거기서 비상구 불빛. 왜? 지금 어디 다방 같은 데 가서 막 허걸 시간도 없고 빨리는 보내. 거기 앉아갖고 야 와봐. 그 반도체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에 반대하는 임원은 삼성을 나가달라. 그러면서 내 눈에는 시장이 보인다. 그러면서 시작한 게 반도체. 우리가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은요 내가 그거를 해야 먹고 사는 게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나 그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 그게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때 이병철 회장님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반도체 안 해도 대한민국에서 삼성그룹 1등입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투자 안 했어도요 생명이니 전자니 얼마든지 대한민국 최고 1등으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손들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가 된 거죠. 저 김우중 회장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종합상사 들어갈 때 우상이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너무나 이 지식과 정보와 사회에 투자를 많이 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거는 대우그룹을 해체한 거. 그러니까 이러한 제2의 물결, 다시 말해서 자본과 노동과 시설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제2의 물결에 대한민국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2만 달러의 국민소득과 세계 15위의 경제대국과 세계 7위의 무역대국에 올라서게 되죠. 근데 이런 엘빈 토플러 박사는 이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의 물결은
또 다른 물결을 가져온다고 본 거죠. 그 물결이 뭐예요? 제3의 물결이죠. 이 제3의 물결을 우리가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드라든지 아니면 GM처럼 아니면 US 스틸처럼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정보와 지식을 다루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혁명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혁명이 제일 먼저 촉발이 된 게 뭐냐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7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이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산업이 일어나냐면 정보 시스템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각 기업마다 뭐가 생겨요? 전산실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미국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선마이크로, HP 이런 회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한국에서는 삼성, SDS, LG, CNS를 비롯한 정보통신 회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고등학교가 이름을 정보고등학교라고 바꾸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이런 정보 시스템의 덕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근데 또 우리는 여기서 똥볼을 또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산업만 해도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CD 한 장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의 원천 능력을 키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있는 소프트웨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응용, 오퍼레이션만 하게 된 거예요. 오퍼레이션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카피만 한 거예요. 카피만 한 거예요. 이게. 그 지금 핸디소프트 망했죠? 이제 없어. 이제 다 망했어. 우리 독자 소프트웨어인데 다 망했어. 그러니까 100% 외산이야. 가격 올리면 올린 대로 줘야 돼. 지금 방법이야. 근데 이때 예를 들면 지금 86년도, 68년도, 67년생들이 80년대 중반에 이제 소프트웨어 혁명이 오면서 각 기업, 대학의 컴퓨터 통계학과하고 계산 통계학과가 나오면서 최고 엘리트들이 이쪽으로 들어갔었어. 들어가서 보니까 노가다. 이거 뭐 매일 밤새워서 호텔에 무슨 시스템 납품해라, 뭐해라. 이게. 그래서 이찬진 사장이 이건 아니다 해갖고 한국과 컴퓨터는 우리 독자적인 걸 만들게 되고 거기에 있던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이제 95년, 94년도에 PC통신이 나오니까 유니텔이나 이쪽으로 옮겨가다가 98년서부터 인터넷이 오니까 인터넷 쪽으로 도는 거예요. 전부 다. 야, 이거 더 해봐야 이거.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소프트웨어 인력이 줄어들면서 각 대학마다 소프트웨어 그거 해봐야 노가다다. 그거 또 위에 사장들은 전부 다 비서실에서 오고 해봐야 부장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조그만 회사 하나 차려야 거기 상무 알아야 몇 개 용역 받아봐야 처음에 하다가 다 망한다. 이러니까 이쪽에 인력이 안 가기 시작. 이 비극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스마트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걸 연구해 보면요. 그 단계가 왔을 때 확실하게 그 단계를 짚고 넘어가요. 이거 갖다가 소프트웨어 시대가 왔다 그럼 확실하게 소프트웨어를 내 거로 만들고 인터넷 시대가 왔다 그럼 확실히 인터넷을 내 거로 만들고 스마트폰 시대가 왔으면 이 하나를 확실히 내 거로 만들면서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단계의 발전을요 이거 정확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왔는데 컴퓨터 산업에서 이제 어떤가요? 통신혁명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자, 이제 이 새로운 산업 이거 우리 나가서 이걸 먼저 지배하자. 그래서 미국에는 아마존, 이베이, 구글, 야후 같은 회사가 나타나게 되고 한국은 다음, 옥션, NC소프트, 넥슨, 네이버 이런 회사가 나오면서 이 새로운 이 인터넷 세상에 젊은이들이 뛰어들게 되고 저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 기업들을 벤처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 경제를 올리게 되고 아마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웹 디자이너만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이 넘을 거예요. 웹 디자이너로 내가 생계하는 사람만 새로운 직종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터넷은 HTML 일주일만 배우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콘텐츠와 수많은 물품을 올릴 수가 있는 새로운 경제입니다. 이때 이제 저도 뛰어드는 거고 이때 삼성그룹에서 1999년도에
인터넷 하는 사람이 삼성그룹에 2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삼성몰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삼성물산 이사로 하고 있었고, 삼성 SDS에서 사내벤처로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를 이혜진 과장이 하고 있었죠. 이혜진 과장이 99년 7월 1일 날 그만두고, 제가 99년 9월 1일 날 그만두면서 이게 지금의 네이버가 된 거고, 이게 지금의 옥션이 된 거죠. 뿌리로 보면 다 이제 삼성이 그 뿌리가 되고, 이때 저는 주식회사 인터넷 경매라고 하는 그야말로 중고 물건만 파는 1200개 있는 대한민국의 경매회사의 사장으로 오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이름이 주식회사 인터넷 경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야, 너 경매하니? 야, 아파트 좀 싼 거 있냐? 야, 이천에 땅 좀 살 수 있냐? 요새도 경매할 때 브로커랑 같이 하냐? 회사가 법원 앞에 있냐?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고 새로 만든 게 지금의 주식회사 옥션이죠. 근데 옥션을 만들어갖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강남 등기소에서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옥시하고 비슷하다고 안 해준 거예요. 그때 1200개의 중고 물건에서, 그 당시엔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라 사이트에 물건 올릴 때 전부 다 뭘로 올렸냐? 스캐너로 올렸어. 근데 집집마다 스캐너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럼 우리가 올려줍니다. 하루에 3시간씩 올렸습니다. 3시간씩.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요, 여성분들이 자기 입던 옷을 이제 팔라고 이제 그 사이트에 올리는데요, 2 타입이 있어요. 한 분들은 옷을 땅바닥에다 딱 깔아놔. 쫙 깔아놔. 그리고 그걸로 탁 찍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여기다 옷걸이에다가 딱 걸어놓고, 나 이거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어. 나 이거. 난 지금도 이게 어떤 성격인지 여기다 탁 놓고 찍는 사람. 그거를 스캐너로 올려. 그 회사가 이제는 커서 지금은 1년에 4조의 거래가 되는 회사로 발전하게 되죠. 이러한 인터넷이 가능하게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고, 이때 만든 이 초속 통신망이 지금 세계 1등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초속 통신망의 혁명은 지금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모바일 혁명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스마트폰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모바일 혁명은 1973년에 아날로그 핸드폰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노키아와 삼성과 LG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혁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본격적인 이제 스마트폰의 혁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동안의 지식혁명이 최고조도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웬만한 정보는 외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선생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찍어서 시험 문제 때 그대로 답을 쓰는 사람이 최고인지였어요. 옛날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5분만 내가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야. 이제 객관식으로 사람을 파악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수능시험을 객관식으로 본다, 그건 안 됩니다. 객관식이라면 의미가 없는 거. 맞나 틀리냐? 아니 1초만 뒤져보면 다 나오는데, 그걸 내가 왜 내 저 코트 안에 이거 다 있는데 내가 왜 그걸 외워서 밤새도록 외워서 여기서 써야 되냐 이거야. 내 코트 안에 다 있는데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누가 인재냐 이거야. 누가 인재냐. 옛날처럼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해서 그대로 답을 쓰는 사람의 인재의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어떻게 돼요? 고도화된 거예요. 지식 고도화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러한 지식사회가 최고의 정보의 슈퍼마켓이야. 들고 다니는 거야. 정보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개념도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4년 동안 공부하고 내가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16살짜리가 들어와서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넌 나한테 배워야 된다는 선생님의 개념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16살짜리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스마트폰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가르쳐 누르니까 여기가 더 자세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선생님은 뭐야? 아이를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야 돼. 지금의 선생은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 패러다임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옛날에 암산 했잖아. 암산, 주산, 암산 다 했고, 암산한 선발대회 해갖고 대한뉴스에 이번에 암산왕에는 어느 중학교에 누가 나오고 사업고등학교 공짜로 지금 암산대회 하냐고. 지식이 고도화되는 겁니다. 이제 단순한 지식 정보만으로 차이가 안 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이 고도화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이 정보와 지식 사회가 더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물결이 나올 것이냐는 논쟁이 미래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새로운 스타가 나오죠. 제4의 물결이 나온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제4의 물결은 엘빈 토플러 박사가 얘기해야 돼요. 또 이 증거는 있어야 되니까, 이게 엘빈 토플러 박사하고 저하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노벨 경제학상 후보고, 이제 이분은 이제 미래학자죠. 이 제4의 물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제4의 물결이라고 얘기하느냐, 또 이것이 종래에 있어서의 정보와 지식 사이는 어떻게 다르냐, 이걸 가장 설명을 잘한 분은 덴마크의 롤프 얀센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이 드림 소사이어티죠. 이 드림 소사이어티란 책에서 이분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보와 지식의 사회는 이제 저물고 이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그 태양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태양이다. 인간이 중요하다. 인간이라고는 본질이 감성이 중요하다. 그 인간 중에서도 이분은 뭐를 중시했어요? 감성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감성. 그리고 이 감성을 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아바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시대에 감성이라는 게 나왔느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지식과 이성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제 또 다른 감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좌뇌 중심의 이성, 왼쪽 뇌 중심의 이성, 논리, 과학, 합리, 이런 이성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1637년에 데카르트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카르트가 방법서설이라는 철학 쓰면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명증법이에요. 명증법이라는 건 뭐냐면 명확하게 증명되어 있지 않는 거는 다 의심을 해요. 다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만들었다. 이거는 뭐 신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왜? 우주의 창조를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온 거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건지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명증법이라고 명확히 증명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물을 다 의심해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근대 철학이 시작이 되고, 이분이 의심했는데 결국은 의심할 수 없는 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의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사물을 의심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으로는 과학이 나타나게 되고, 1667년에 만유인력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시대는 뭐야? 과학의 시대, 논리의 시대, 합리의 시대, 이런 시대란 말이야. 지식의 시대란 말이야. 증명되어 있지 않은 건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얘기하기 어려워. 그거 왜 그랬어? 그 안에 들어간 원리가 뭐야? 그걸 수학적으로 풀면 어떻게 돼? 경제학도 어떻게 돼? 전부 다 계량 경제학이죠. 다 수학적으로 다 푸는, 이것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발달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오니까,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이성에서 한쪽에 마지막 남은 뇌인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성,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지배한다로 어떻게 돼?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감성이 넘어온다, 이건 무시되는 게 아니야. 이건 무시되는 감성은 감정이야. 감정. 그건 감성은 이 지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이 되는 이 감성, 이 감성을 감동시키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롤프 얀센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병헌이 차던 목걸이야, 이건 김태희 스카프야, 이런 그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 요새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지방자치단체 가보죠. 스토리 발굴에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동네 홍길동, 심청이가 우리 동네야. 인걱정 괴산, 다산 정약용 남양주. 말이야, 옛날에 요만큼이라도 관련돼 있던 안산의 상록수의 시문, 요만큼이라도 관련돼 있잖아. 그걸 스토리로 만드는 거야. 이게 우리 요새 막 옛날 인물 갖고 막 싸우고 난리야. 지금 난리야. 지금 뭐까지 싸우는 줄 알아요? 아기용령 둘리 있죠? 둘리도 지금 붙었잖아. 붙여놓고 놓은 거하고. 김수정 씨가 놓은 거에 살거든. 근데 만화는 어떻게 돼요? 부천이었더만 지금 붙었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감성이 이게 가장 감동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창조와 상상력이에요. 인간이 어떤 새로운 창조적인 것, 그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것 현실적으로 볼 때 인간의 감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거든. 인간의 감성을 바탕을 둔 창조와 상상력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이쪽에서 제일 먼저 감성의 바탕을 창조와 상상력의 바탕을 둔 산업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브랜드, 디자인, 이런 산업들이 나타나요. 이런 산업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뭐냐? 하나의 취미 산업이었어. 옛날에는 취미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게 정식 엄청난 창조 산업으로 등장하게 돼요. 지금 소니가요, 소니보다 삼성전자가 2배 팔아요. LCD 다 뭐야? 다 디자인. 근데 이쪽에서 이러한 문화와 예술과 엔터테인먼트와 이러한 산업들은 어떻게 돼요? 종래의 산업에서 내가 뒤에 가더라도 싸고 좋은 물건만 만들면 된다고 그랬던 공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어떤 거야? 남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독창적이고 새로운 걸 끊임없이 내놓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여기서 창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게요, 이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한류거든요. 이 문화 창조 산업이 감성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문화, 예술, 디자인, 브랜드 이런 쪽으로 전봉시켜요. 2000년도 들었으면서요, 모든 아파트가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다 브랜드화입니다. 다 브랜드. 옛날 뭐 현대, 신동아, 뭐 삼풍 그대로 있지만 다 바뀌어요. 뭐 레미안, 퍼스티지, 힐스테이트, 뭐 센트레빌 다 바뀌고 이름이 어려울수록 비싸.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이름이 어려워. 그리고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되면서 어떤 산업이 뜨게 돼요? 이제 인간 본질에 관한 산업이 뜨죠. 생명공학, 환경, 친환경 농수산물, 그 다음에 외식산업, 성형외과, 피부, 이런 산업들, 인간 본질에 관한 산업들이 이게 가치를 돼. 이제 의과대학 1등으로 졸업하면 피부과가 1등이야. 무조건. 왜? 사람들이 피부가 좋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이 사람의 감성이 좋단 말이야. 그걸 사람 좋아하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터넷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누가 떠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그룹폰, 이런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이런 인터넷이 어떻게 돼요? SNS가 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창조와 상상력의 바탕을 둔 경영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성의 바탕을 이거를 여기다가 다 어떻게 돼요? 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감성을 연구해 보면 남성과 여성이 이 감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2000년도에 노벨과학상. 이 감성은 뇌에서 움직이는데, 우뇌인데, 이 우뇌의 뇌를 2000년도 노벨 생리학상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서요, 엄청난 마케팅과 이게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여성은 어떤 얘기를 듣잖아요. 이미지로 나와요. 이미지로. 그래서 남성은 어떤 걸 들으면 논리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롤러코스터 TVN에서 시험을 했잖아요. 돈을 주고 티셔츠를 사와라. 남자는 14분 만에 사와요. 딱 티셔츠 코너 가서 얼마에 물어 딱 사와. 그걸 끝이야. 여성은요 3시간 20분 만에 사옵니다.
일단 백화점을 2바퀴 돌아요. 쭉 돌아. 그다음에 종업원이 나를 무시하나 안 하나 그것도 다 검토해. 다 검토해. 그거를 갖다가 이게.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 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거를 오래 기억하려면 말을 해야 돼. 근데 남성의 뇌는 보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99.5%가 뇌 구조가 뭐로 되어 있냐? 자존심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직설적인 단어 쓰지 마. 직설적인 단어. 내 부하 아니라 세상 없는데요. 단어를 어떻게 써요? 은유법으로 써요. 그리고 감정을 죽이고 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예요? 소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공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뒤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철학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성공이 뭐냐? 도대체 성공이라는 게 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앞으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아이폰에 수많은 40개의 앱스토어, 아이팟에 아이튠에 들어가는 수많은 거,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수많은 잡지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대기업이 갑과 을이야. 연결을 못해. 수평이 안 돼. 수직이야. 옛날에 양반하고 노비야. 주인하고 하인이란 말이야. 옛날에.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그게 아직도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선의 만남이에요. 선과 선의 만남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고 상대방이 그 선을 받아서 나한테 베풀 때 인간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한다. 사람을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선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커져서 비즈니스가 돼야 오래가는 거예요. 오래가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위가 높다. 이 사람은 돈이 많다. 이 사람 그리고 절대 이 선과 선의 만남을 뒷받침해 주는 얘기가 뭐냐? 로마인의 이야기에 시오노 나나미가 15권의 15년 동안 로마인의 이야기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인보다 지성이 떨어지고 스파르타인보다 체력이 떨어지고 에리트리아인보다 경제력이 떨어진 로마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천년을 유지했을까? 그 연구한 물론 개방과 협력, 단일세율 다 있는데 그 첫 번째 항목이 뭔지 알아요? 로마인은 나쁜 인연은 빨리 벗어나고 좋은 인연은 필연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이겁니다. 좋은 인연,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만나는 인연은 필연으로 만들고 나쁜 인연 그걸 빨리 벗어나라가 왜 못 벗어나? 탐욕 때문에 못 벗어나.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 빨리 탐욕.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쁜 인연이냐? 제 경험으로 우선 첫 번째, 항상 같은 일을 하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빨리 벗어나세요. 그 사람은 내 구조가 자기는 잘못이 없어. 다 언론 잘못이야. 야당 잘못이야.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만 인간관계를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지위가 높으니까 저 사람이 기자니까 저 사람이 관리니까 자꾸만 목적을 갖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목적이 자기 생각에 안 맞을 때는 엉뚱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선하고 이 사람 자신하고 나하고는 엄청난 일이 안 벌어져도 둘이 선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소개.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게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건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야.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아니야.
나하고 둘이서 선한 관계가 신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내가 누구 잘하는데 너가 소개해 줄게. 그래서 만나면 어떻게 돼? 그게 대박이 돼. 그게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관계. 이제 이 감성의 시대는요. 이제 우리가 얘기한 수학 공식이나 뭐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좋구나. 과거에 내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감성의 시대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시대고 미래의 시대예요. 미래의 새로운 변화를 많은 사람, 선한 사람들하고 손잡고 꿈을 갖고 끊임없이 앞으로 같이 해나가는,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꿈으로 그 어려움을 커버하면서 뭐 사람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사회. 그게 감성의 사회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고맙습니다.